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정 조절. 이제 지난달에 제가 엄마의 감정 조절에 대해서 특강을 했었어요. 제가 엄마의 화코칭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워낙 이렇게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전문가인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정 조절 안 되는 게 엄마들이 더 힘겨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돼서 엄마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아이의 감정 조절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울고 떼쓰고 또 막 흥분하고 막 이러면 때리고 이런 거 사실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을 하시죠?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휘둘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제가 2시간, 조금 넘은 시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특강 오신 분들은 요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따가 강의 끝나고 Q&A 하기 직전에 제가 이걸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본은 없어요. 제가 녹화는 하긴 하지만 그건 제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녹화를 하는 거고 녹화본 공유를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에 여러분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를 좀 소개를 하면 저는 지혜코치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혜코치. 2권의 책을 썼어요. 하루 1시간 엄마의 시간과 엄마의 화코칭.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분야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그 오래된 멤버예요. 한국 코치협회의 최고 등급의 자격증인 KSC를 가지고 있고, 코칭 분야에 들어온 거는 지금 한 17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랑 조금 다르죠, 코칭은.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근데 이제 상담은 조금 이렇게 과거 상처 치유 이쪽에 좀 초점이 돼 있다면 코칭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행동을 수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코치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던 중에 엄마가 됐고,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됐고, 경력 단절을 겪었고, 근데 엄마들을 만나보니까 엄마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좀 난임과 시험관으로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가 그렇게 매 순간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엄마들에게 재능 기부 코칭을 하고 이러다가 그 내용들이 모여져서 책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들의 고민들을 제가 듣고 코칭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던 노하우들을 이제 좀 모아가지고 책으로 담았더니 이렇게 2권의 책이 탄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 분야에서 처음에는 원래 커리어 코칭, 특히 이제 여성들, 싱글 여성들, 직장 여성들 커리어 코칭과 학생들 학습 코칭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부모님들, 특히 이제 엄마들의 열정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500회 넘는 부모 교육을 했고, 작년에도 거의 100회 가까운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5,000명, 제가 숫자를 이렇게 계속 뭐 기록을 해야 해보니까 되나? 15,000명이 지금 진짜 조금 생존이다. 넘은 죽어야 숫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만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해왔지만 오늘은 떼쓰는 우리 아이, 네, 순한 양. 이 무슨 거짓말인 것 같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막 이게 진짜 속된 말로 눈물 콧물 빼면서 지랄 발광을 하는 것 같은 그 아이가 엄마가 조금 이렇게 하면 갑자기 순해지면서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쉬우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늘 이제 배우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당장 집에 가서 써보실 거고, 그걸 잘 쓰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강의 한번 듣고서만도 이렇게 딱 알짜배기를, 이렇게 적용해서 되게 변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진짜 막 떼쓰고 막 짜증내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드러눕고 이런 게 아니고, 엄마 이거 해주세요라고 예쁜 말, 우리가 그 바라는 예쁜 말로 하는 그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가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집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한두 단어 우리 채팅창에 좀 나눠보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제 93분이 들어오셨네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평화. 네. 평화. 그쵸. 지금은 막 평화가
깨지죠. 평화가 깨져요. 그쵸? 난데없는 떼쓰기에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지면 나도 이제 막 씩씩대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 네, 내 화가 줄어든다. 육아가 한결 쉬워진다. 웃음을 얻게 된다. 감정 조절하게 된다. 학습을 조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떼쓰지만 않아도 육아가 할 만할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육아를 한결 쉽게 해주는 그 노하우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5가지인데요. 어, 저를 비롯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엄마들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되면 요거를 우리가 참 안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화내고. 우리 싱글 때, 처녀 때 우리 되게 우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 우리가 그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랬던 엄마에서 평온한 마음, 평정심, 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다시 좀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엄마로 간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제 사례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래 육아가 원래 쉬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5세, 6세, 7세 이렇게 키우는 분들 계시는데 갈수록 쉬워져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 물론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긴 해요. 저도 이제 첫째가 올해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또 다른 그 국면으로 접어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점점 더 단결이 되고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래야 돼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이 메인이죠. 엄마들이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실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해결책 각각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4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그 단계들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이 프로그램, 이 무료 특강에서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열고 있는 프로그램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코칭 프로그램. 그리고 나서 이제 Q&A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먼저 1번부터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분, 이분은 조금 몇 년 되셨는데, 진짜 아직도 너무, 좀 역대급이었던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자기 사례를 공유를 좀, 하는 걸 허락을 해주세요. 공유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막 좀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4살 딸이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때리고 던지고 친구 물건 계속 뺏고 이래서 어린이집에서 계속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사실 우리 되게 죄인 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계속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할 때 이렇게 몰래 들어가 가지고는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눈에 안 띄게 애만 쏙 빼오고 막 이러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원장님이 어, 어머님 우리 이 아이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원장 생활에 이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이게 지도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제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아이는 놀이치료 받기로 하고 엄마는 부모 교육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이분이 소개로 저를 찾아서 이제 저의 코칭을 하게 된 거예요. 2달 만에 아이는 지시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다시 쫓겨나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분은 진짜 이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좀 할만하다. 하시면서 복직도 하셨고 둘째 임신도 출산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네 식구 이렇게 완성체로 가정을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육아가 좀 편안하고 할만하고 수월하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화목한 모습. 이게 이제 저는 이름을 육토피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 우리 헬류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출산도 너무 심하고 최근에 또 7세 고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애 키울만 해요. 애 키우면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해요. 이런 이제 엄마들이신 거예요. 여기 좀 오래된 사례였지만 제가 오늘 주제하고 너무 연결이 돼서 가져온 사례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지난 10월에 육토피아 프로그램 이제 일기를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또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후기 남겨주신 분들 것만 가져왔어요. 아이가 두 돌이 막 된 상황이었고, 잠을 너무 안 자고 버티고, 그래서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엄마는 하루에 한두 번 이상 크게 화를 내고, 또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막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셨는데, 이제 뭐, 한 달 만에 표정이 너무 달라지셨었어요. 그래서 화낼 일이 거의 없어요. 아이를 보면서 웃는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아이에게 화를 내며 자책하고 했었을 텐데, 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육토피아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또 다른 분도 이제 7살인데 떼쓰기가 좀 있었어요. 짜증내고, 그런 이제 좀 몇 가지, 뭐 여기서 다 공개하기는 어려운 이슈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어, 아이가 짜증을 내는데 왜 짜증 내는지 이런 걸 모르셨었던 분이었는데 이제 코칭을 프로그램 참가하면서 아, 이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한 2달쯤 조금 지났을 때에 아이가 이 떼쓰기, 그러니까 짜증 부리고 이러는 것을 이제 엄마가 훈육을 드디어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지시도 통하고 아이가 감정을 막 짜증 부리고 약간 남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했던 친구가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된,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 하셨던 또 케이스였어요. 네, 또 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경우는 엄마 탓을 다 하는, 이제, 아이가 좀 큰 아이였었어요. 예, 정말 힘든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셨었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 특강 한번 듣고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그냥 일주일 만에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육토피아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셨었고, 힘들다, 어렵다, 잘 안 된다 하시면서도 정말 실행력이 좋으셨던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귀족 같았다.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좀 위로받고 싶어요. 너무 지쳐 있어서 해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너무 시간 개념도 아이가 생겼고 조절 능력도 생겼고 덤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정말 제가 뿌듯했던 또 사례 중에 또 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제가 그 육토피아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제가 프로그램 구성을 처음에서 일기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배경은 제가 꽤 오래 이 엄마의 확코칭이라는 컨텐츠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일단 2017년도에 이 네이버에 연재를 했던 컨텐츠가 있었고, 책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5년간,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클래스 운영했었고, 부모 교육을 이렇게 쭉 다녔으면서 15,000명의 부모님들의 고민을 계속 들었었고, 그래서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본질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토피아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어, 작년에 운영을 했었었죠. 그리고 방금 소개드린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강의하고 다니고 코칭하고 그러지만, 뭐 저는 뭐 그럼 이걸 다 완벽하게 잘 하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막 애한테 막 화 한 번도 안 내고 막 이럴 것 같아 보이나요? 막 혹시 그렇다면 1번, 아니요. 그래도 사람인데 화 내겠죠 하면 2번, 좀 어떻게 좀 여러분 답변을, 네. 화낸다 2번? 네. 1번, 네. 아, 아이가 셋인지. 네. 네. 1번, 1번이 그래도 몇 분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 이미지 메이킹에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화낼 때 있죠. 화낼 때 있고. 근데 그 화내는 게, 효과적으로 내게 됐어요. 네. 제가 참 너무, 뭐, 부끄럽다 그럴까요? 근데 사실 너무 예전에 자괴감이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제 혹시 제 개인적인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쌍둥이가 있어요. 그것도 아들 쌍둥이가. 그러니까 엄마의 화코칭 책을 쓸 때는 순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책 내고 강의하러 다니던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시험관을 했는데, 뭐, 아뿔싸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아들 쌍둥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고난이도의 육아를 하게 되었죠. 저희는 양가 도움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빴어요. 돌봄 선생님, 가사 도우미 다 오셨지만 그런데도 그걸로 커버가 안 돼가지고 외식 배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세 아이 중에 참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특히 쌍둥이는 10달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아이의 표정 보이세요, 여러분? 얘는요, 그냥 멍 때리고 있고요. 얘가 저희 집 둘째거든요. 근데 얘는요, 뭐가 불편한지 울어요, 이렇게. 같은 뱃속에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내거든요. 저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잠자기 전후에, 이게 자기 전에 20분, 30분 울고, 자고 나서, 그것도 잠도 막 30분 정도밖에 안 자고 일어나서 2, 30분 울고, 너무너무 이제 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휴식은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예민하고 막 짜증난 상태, 화가 막 나는 상태.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 돌쯤 됐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정말 막 이렇게 그 발작하듯이 화내는 거 있잖아요. 네, 엄마의 화코칭 저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큰 요인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래서 내가 막 다짐하고 이러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절대 상황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막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진짜 힘들었던 부분이 잠 투정하는 거, 그냥 쪽잠 자요. 그 뭐 제가 뭐 잠깐 잠들었다 하고 뭐 할라 치면 금세 또 불려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죠. 여기도 얘는 울고 있고 얘는 창밖에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막 하나이고 이러신 분들은 아이가 막 자꾸 예민하고 너무 떼쓰기가 심하고 이러면 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 태교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 성격이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안 하지 않아요. 뭐 하게 돼요. 아니면 내가 뭐 육아를 잘 못해서? 그런데, 물론 그런 요소를 아예 배제할 수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정말 기질이라는 부분이 정말 50%라는 게 맞더라. 제가 쌍둥이 키워보면서 정말 느꼈어요. 교육학 이론에서, 심리학 이론에서 이제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 정말 맞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작적으로 때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자기가 말했는데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뭐 등원하다가도 나 어린이집 안 간다.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바닥에 그냥 앉아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게 짜증난 상태로 일어나요. 아니, 뭐해 도대체.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쳤었고, 저는 근데 이제, 아이가 셋이면서, 그리고 뭐, 뭐 이렇게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경제활동 해야 되고, 또 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에 들어가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 노후도 지금부터 막 모아야 되는데, 근데 또 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내 인생도 소중하고, 이걸 다 챙길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냥 눈을 주저앉을 수 없는데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어렵고 마음처럼 잘 안 되고 이런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의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 다 해보자. 다 해야겠다, 나는. 나 다른 사람은 욕심이라고 할지 모르고 사실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부부가 둘만의 힘으로 저희는 가사 도우미 뭐 아이돌봄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첫째는 학교 다니고 쌍둥이는 유치원 다니고 병설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케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일기도 썼고요. 체력 키워야 되니까 건강 관리도 했고요. 시간 관리도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한 훈육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 하나 카테고리랑 훈육 카테고리 이 두 가지가 좀 자리가 잡히면서 저도 육토피아에 입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릴 이야기는 이 훈육 중에서도 아이의 떼쓰기에 대한 훈육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이게 되게 최근 사진인데, 제가 꿈꾸던, 저는 어릴 적에 갖지 못했지만, 이런
게 가능할지도 몰랐지만 제가 꿈꾸던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동기부여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저거는 해봐야겠다. 한 가지만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며 일과 나도 키우고요. 아이들 매일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쌍둥이 지금 이제 7살인데 뭐 저는 사교육하지 않았고 시킬 여력도 없고 그냥 집에서 뭐 20분, 30분 이렇게 매일 저녁 공부하면서 한글은 거의 뗐어요. 그리고 첫째도 뭐 사교육 거의 없이 지금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욕적이고 자기가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 사이 되게 좋고요. 첫째 자기 거 챙기면서 자기 진로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 역시 아이들 이렇게 잘 커가는 거 보면서 제 일 계속 커나가고 있고 또 책도 올해 출간 예정인데 참 진도가 안 나가네요. 네. 예. 어쨌든 그걸 목표로 지금 이 강의, 코칭, 책 이렇게 3박자 좀 느리지만 속도는 느리지만 챙겨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굴러갈 때 저희 엄마들도 안심하고 내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순환이 되었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제 일을 더 하고 있어요. 제 비전이고요. 이런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가지고 엄마들에게 육아 노하우와 또 엄마들의 자기 개발, 엄마의 자기 사랑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좀 제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 프로그램 참가하신 분들의 변화 사례들도 좀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세요? 이것도 한번 채팅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남겨볼게요. 구체적인 모습이면 더 좋고요.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도 좋아요. 우리가 막 육아에 치이다 보면 문제만 보이지,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거지? 이거 잘 좀 놓치기 쉽거든요. 네. 싸움과 소리 지르기가 없고, 네, 서로에게 다정한 가족.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채팅을 실시간으로 계속 다 보지는 못하는데, 혹시 질문을 남기신 분은 이따가 제가 다시 좀 요청을 드릴게요. 네, 같이 있을 때 편안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족. 그쵸. 사랑을 우리가 에이, 뭘 굳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표현하는 게 정말 좋죠. 사랑을 표현하는 가족. 이두 번이나 나왔네요. 정돈된 일상, 가족원들이 모두 성장하는 가족. 네. 토요일 엄마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도 또 우리 부모도 성장하는 그것이 또 서로 시너지가 돼서 더 큰 선순환을 이루는 집과 가족이 든든하고 편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것을 향해 가는 길에 오늘의 강의가 좀 한번 이렇게 한 발짝 떼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까지 이제 좀 드려봤고요.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토피아 일기 화이팅. 유토피아 일기들이 오셔가지고 또 공부하시겠다고. 네. 아, 원래 육아는 갈수록 쉬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 법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신생아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어설펐고 불안했고, 그쵸? 몸은 막 만신창이었고, 또 아이는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정말 그 기저귀 하나도 안 갈아주면 사실 몇 시간씩 젖은 채로 있어야 되는 그런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였는데, 그 아이가 걷고 뛰고 말을 하고, 그쵸? 숟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우리도, 좀 가정의 루틴이 생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자신감도 좀 생기고, 아이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얘는 좀 이럴 때 힘들구나. 얘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구나. 아이에 대해서 이해도 좀 생기고. 그런데 이제 더 크면, 7세, 12세 넘어가면, 이제 익숙해지죠, 아이가. 그리고 일과도 안정되고, 아이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개인 시간이 늘어나죠. 초등 3학년만 돼도요, 별로 찾지 않아요. 친구도 좋다고 하고. 예, 가방 던져놓고 나가서 막 놀고 이러죠.
아니면 이제 학원을 가거나. 그래서 엄마들이 개인 시간 늘어나고, 특히 아이가 하나면 초등 고학년만 돼도 이제 약간 헛헛함 느끼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육아가 좀 말렙이 됐어요. 근데 다 이렇게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아이가 이래야 되는데 왜 안 이러지? 불만만 쌓아가는 엄마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일과가 안정되고 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흘러가도록 좀 이렇게 계속 다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애가 좀 크면 잠 안 자면 그냥 잠 안 자는 대로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흘러가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중학교 이제 1학년 엄마잖아요. 중학교 1학년들도 하더라고요. 그걸 우린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해요. 우리는 늘 해석을 해요. 내 식으로,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인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사실 되게 많아요. 일단 우리가 불편하니까 아이가 왜 저러지? 쟤 왜 저래? 얘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감정 섞인 훈육을 해요. 훈육은 사실 감정 빼고 담백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 섞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엄마 속상해 막 이런 식으로 아이 메시지로 계속 훈육을 해요. 아이는 문제 행동이 왜 문제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속 해요. 사실 우리가 훈육을 잘 해도요, 이것이 정상,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훈육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애가 안 바뀌니까 우리는 자꾸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나죠. 그러면 이제 버럭하게 돼요. 그러면 자책감 들죠.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요. 네. 이런 패턴 속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오셨을 거예요. 너무 잘 오셨고요. 이제 떼쓰기로 좀 들어가 보면 아이들은요, 들어누워서 떼를 부립니다, 여러분. 조금 순한 성격의 아이들은 징징징징징징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떼를 부려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진짜 별게 아니야. 아니, 그 장난감 하나 친구한테 왜 양보를 못 해줘? 아니, 너가 약속했잖아, 나눠 쓰기로. 근데 왜 그거 지금 고집 부리는 거야? 우리 눈에는 너무 별것 아니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애가 들어 누워서 때를 부르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 시선에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 시선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애가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게 초보 엄마들은 굉장히 불안이 휙 와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애한테 강경하게 혼을 내죠. 때 부리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겁줘서 애가 쏙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떼부리는 것이 개선이 안 돼요. 떼부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엄마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침이 빠진 거죠. 훈육이 빠진 거예요. 그냥 혼내기만 한 거예요. 그럼 계속 때를 부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엄마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제일 화난다고 하시는 탑 원이 뭐냐면, 넘버 원이 뭐냐면, 여러 번 말했는데 안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로 처음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얘가 안 들으니까 점점 이제 톤이 올라가면서 세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애가 안 들으면 이제 우리가 확 열이 받으면서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제 이게 아이를 위한 훈육이 아니라 얘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기분이 상했다. 이제 더 감정적인 훈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놓을 때 불이 나야 돼. 일어나! 일어나 당장! 이렇게 막 힘겨루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애가 막 펑펑 울고 막 나 무서워서 눈치 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소리 지르지 말 거. 그러니까 이 상황에 다 엄마의 감정들이 있어요. 엄마 당황하고요. 엄마 불안하고요. 애 밉고요. 후회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감정 조절하지 않으면 이 감정들을 다 휩쓸려 가가지고 훈육을 이제 훈육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징징거림도 비슷해요. 7살도 징징거리고요. 사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지 못하면 9살, 10살도 징징거려요. 근데 이거를 고쳐주고 좀 시간을 들여서 계속 가르치지 않고 진짜 짜증나 얘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불만 가지고 막 힘겨워만 하면 아이는 그것을 사실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다 엄마의 감정이 들어가 있고 감정 섞인 훈육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은 훈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점점 더 화나고 아이는 배우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는 막아야 돼요.
엄마가 계속 감정적이고 막 불안하고 호해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아이도 불안해요. 속이 터지죠. 그리고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난 나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라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막 화만 내지. 어떻게 네. 뭘 잘못했다고 건 뭐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엄마가 비난하면 아이는 듣기 싫어요. 누구도 세상 누구도 비난을 듣고 싶은 사람이 없죠. 아이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비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으로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난을 막 이렇게 하게 되죠. 속 터지니까. 그래서 결국 비난해도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네 맘대로 해. 아이도 신경 꺼. 이렇게. 서로 등 돌린 가족이 초등 고학년 되면 저는 상당히 많이 만나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시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제가 엄마들을 만나봐도 얘가 이제 말만 꺼내면 문 닫고 들어가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육을 잘 하자. 단순히 저는 떼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떼쓰기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고요. 또 감정 조절 전체를 우리가 좀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정서가 이렇게 발달해요. 만 6세까지 감정 조절이 거의 다 완성이 된다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인인데 우리 사실 나이 먹었어도 감정 조절 안 돼. 경우이 되게 많죠. 왜? 우리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 보내시고 배 뜨시게 어떻게 밥 먹이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사실 우리 정서적으로 채워주지 못하셨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모르셨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보고 그냥 어른이 되도록, 너 속상했겠다. 이런 말 한 번, 공감의 말 한 번 못 들어보고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이거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는 안 할게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자랐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좀 다르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 6세까지 감정 조절 능력이 많이 자라는 편이고요. 두 돌까지는 정서가 다 분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개수만큼 아이도 다 가지고 있어요. 느껴요. 그리고 만 3세까지가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떼쓰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20개월인데요. 이제 슬슬 떼쓰기가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되나요? 호흡을 길게 가지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만 3세까지는 적어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만 3세부터 4세까지는 정서를 표현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마음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해야 되지만 엄마가 계속 이런 마음이었어. 너 이런 거 원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노동을 감정을 읽어주길 계속하시면 아이는 자기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캐치해 주니까. 그래서 세 돌부터는 그래 네 마음이 뭔지 얘기해봐. 이런 걸 이제 좀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만 4세부터는 아이들이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두뇌 발달상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가 좀 속상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만 4돌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입장, 마음을 헤아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화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막 세 돌 된 아이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생각 좀 해봐. 막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요즘에 막 그 쇼츠 같은 데 보면 막 거울 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 앞에서 막 떼부리는 것을 내가 막 보여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막 좀 재밌게 보지만 근데 진짜로 막 떼쓰기가 너무 힘드신 분은 이렇게라도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돌 이전의 아이들은 사실 그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가, 아빠가 어떤 의도로 저걸 내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사실 그 마음속을 들어가지 못하고, 저거를, 저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따라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서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수준에 맞게끔 기대하고 지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아이들한테 숟가락질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옷 입는 것도 가르치고요. 언어도 여러분들 가르치시고 또 뭐 이렇게 학습지 같은 것도 막 시키시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인지 발달, 신체 발달뿐만이 아니라 정서 발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이 정서라는 건 눈에 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서가 이 시기에 정말 아이가 폭발적으로 자라고 있는 시기이고, 우리가 다른 거 가르쳐 주듯이, 이런 거 우리가 아이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자.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우리가 감정 읽기 많이 해주고요. 만두돌까지. 아이고, 불편했어요, 기저귀가. 이런 거 하는 거죠. 기저귀 갈아줄게. 심심했구나. 엄마랑 놀까? 이런 거.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좀 정확히 우리가 캐치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이게 두 돌까지를 이걸 잘해주면 아이가 안정애착으로 가고 그걸 안 해주고 좀 무심하게 그러니까 무심하게가 그냥 이렇게 좀 약간 거리 두고 이 정도가 아니고 애가 막 우는데도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혹은 막 잘해줬다가 막 화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아이가 애착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돌부터 세 돌까지는 떼쓰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감정 읽기와 욕구 충족을 여러분들이 좀 충실히 해놓은 다음에 이때는 행동 제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돌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훈육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돌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막 시궁창으로 뛰어가고 막 위험한 거 서서 막 만지고 의자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안 되란 말을 하기를 겁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안 돼! 멈춰! 그만!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 어, 막, 훈육을 세 돌 이후에 하라는데요. 막 이런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때는 표현 촉진, 요때는 공감 촉진. 그래서 네 돌 넘어가면 이 친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잘했어, 잘못했어. 막 이렇게 막 추궁만 해주고 막 답을 막 알려주고 이러기보다도 친구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혹은 너가 그렇게 하면 동생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게 늘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발달을 쭉 보면 아이가 자기 감정 조절, 그러니까 감정이 막 속상하고 이래도 그걸 폭발적으로 하지 않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3세, 4세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감정 조절이 먼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유아 시기에 잘 되어야지 초등 가서 우리 아이가 사회성 같은 부분들이 조금 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요게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는 분 누구신가요? 네. 좀 뭔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Q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쵸? EQ가 이미 벌써 뭐 2, 30년 나온 지 이야기가 됐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좀 다 지울게요. 네. EQ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그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꼭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공하지 않고, 이 지식이나 실력보다도 감정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 이게 그 사람의 성공에 명예나 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되게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음. 막 쇼핑을 해도 여러분이 막 가격 비교해가지고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친구가 맨 거 그거 보고 나서 그때 확 내가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그거와 비슷한 걸 사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확 결제를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고 이 감정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휘둘리는지를 사실 모르면 그냥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안해서 그냥 막 쫓기듯이 하고, 그렇죠? 화 내버리고, 그럼 이제 후회가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사실 각의 감정을 잘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자는 거죠. 지금 그것이 우리 아이가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그 시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사회정서 학습 이 키워드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미국에서 왕따, 폭력 문제, 학교 폭력 이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한 또 아이들의 학습 지도
학습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딱 하나의 교육을 고른다면 이 사회정서 역량, 이거를 키워주는 교육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뭐 150조를 들여서 교육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 뭐 연간 6시간, 6시간 뭐 길진 않죠. 그래서 뭐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한다는 게 저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학교, 공교육에서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이걸 배우게 돼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냐면 자기인식,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정교하게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거. 이걸 합쳐서 우리가 감정 조절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적 인식, 타인을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이거 우리가 합쳐서 사회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책임감. 감정 조절이 돼야 사회성도 되고요. 감정 조절이 돼야 책임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얘 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공부를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못하지? 왜 이렇게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지? 이거의 사실은 숨은 원인이 아이가 자기 감정 이렇게 막 계속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발산하지도 표현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감정 조절 능력의 부재에서 많이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나는데 불편하다고 말을 못하는 친구, 다른 친구들에게 만만하게 여겨져요.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화났다고 막 공격적으로 하는 행동하는 친구, 역시 다른 친구들이 좀 꺼려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감정이고 그 감정을 다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아이들은 못하기 때문에 떼를 쓰는데 이 떼쓰기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떼를 쓸 때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네 가지 실수를 제가 이렇게 꼽아왔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떼를 쓰는 이유를 몰라요. 이거 알면 사실은 되게 많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아니, 난데없이 때를 써요. 아침에 눈 떠서 막 때를 써요. 막, 요 플랜 내놓으라고 때를 써요. 이게 그렇게 떼쓸 일인가? 네. 때를 쓰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대처를 그러다 보니까 미숙하게 해요. 음. 너무 강압적으로 뚝! 그쳐!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들어줘 버린다거나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들어줘 버린다. 대표적인 두 가지 미숙한 대처죠. 세 번째가 아이의 떼쓰기를 유발하는 혹은 강화하는 환경적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잘 몰라요. 사실 환경만 바꿔줘도 우리 아이 떼쓰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떼쓰기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떼쓰기. 어떤 거예요? 막 떼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발길질한다거나, 침뱉는다거나,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확 폭발해가지고는 너무 거칠게 막 이렇게 휘둘려 버리는 거죠. 아이 수에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뗐을 때 이것을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 혹은 그 상황을 없애버리는 거가 아니고 감정 조절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떼쓰기가 줄어드는 환경을 구축해야 돼요. 그리고 떼쓰기가 심할수록 단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지금 궁금하세요? 1, 2, 3, 4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1, 2, 3, 4. 네. 2번하고 3번이 많군요. 단호함이란 어떤 걸지 제가 이따가 아주 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왜 애들은 때를 쓸까? 좀 1번은 지금 가장 적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 떼쓰기는 두 돌, 세 돌 말씀드렸어요. 빠르면 돌, 늦으면 네 돌.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돌 넘어서 우리 아이가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들어눕는다? 문제예요.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뭐 초등학생인데 그런다?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계속 짜증 부리고 이런다? 빨리 잡아야 돼요. 네. 보통 아이들은 어떨 때 때를 쓰냐면
하고 싶은 거 제지당할 때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할 때. 그리고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우리 아이들은 쉽게 때를 써요. 이 두 개가 부딪혀요. 네, 섞어졌어요. 그러면 얘 이제 강렬한 때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이 상황에서 때를 쓰냐? 자기 의견은 있는데 언어적으로 표현할 능력은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좀 넘기는, 추스리는 감정 조절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두 돌, 세 돌 사이에 이게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면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지금 안 들리죠? 야, 큰일 났다. 아이고. 네, 소리를 안 보여줄게. 엄마도 정말. 건우해라. 잠깐만요. 안아줘. 아이고. 그치. 애들 이제 다 알지. 아유, 아이고. 근데 병원 가면 저런 친구들 많아요. 예. 그때 이제 9월 달에 중이염 그 다음에는 안 왔는데 잠깐만 볼 거야. 아이고. 잠깐만 있어. 그냥 귀 벌레 빼는 거. 시기만 아파 가만. 다치잖아. 아프지 않아. 이거 무서운가 봐. 저기 또, 저렇게 미는 경우도 있어. 그냥 해야 돼. 잠깐만 있어봐. 응.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이가 떼쓰는 이유 짐작되세요? 한번 여러분 짐작되는 거 찾아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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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어, 무서움.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달래보려고 아이가, 엄마한테 요청도 했죠. 이 아이는 되게 잘 아는 아이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도움이 있으면, 그게 해소가 되는지 이거를 아는 아이라서 안아줘요, 안아줘요, 나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언어적으로도 하는 아이인데 얘가 세 돌 좀 넘은 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쌉티라 그러나요? 완전히 무시, 그쵸? 반응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강렬하게 막 선생님한테 막 발길질하고 막 이럴 때만 좀 반응을 해주죠. 이거는 이제 부정적 관심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 아이가 자기가 언어 표현을 할 때, 이럴 때 사실은 관심을 보여주고 반응해줘야지, 아이가 사실 이 떼쓰기가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강렬하게 할 때만 또 반응을 보여줘요. 그럼 아이는 그 문제 행동을 사실 더 강화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떼를 쓸 때는 사실은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건 뭐예요? 이런 행동이죠.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또 뭐 해요? 울고 때리고 발로 차고 발 구르고 드러눕고 침 뱉고 꼬집고 몰고 정말 별짓을 다 하죠. 뭐 깨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옷을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머리카락 당기기도 하고 이게 다 이런 행동을 왜 해요? 그 안에 이 빙산이잖아요.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못 보면 우리가 떼쓰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는 뭐뭐가 있냐면 감정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욕구, 존재 있어요. 존재. 그래서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있고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엄마가 지금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사실 시작은 무서운 감정이죠. 네, 무서움으로 시작했어요. 불안, 막 걱정되는 거예요. 왜? 전에 와봤을 때 내가 너무 공포심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진정시켜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라는 예측을 아이는 하는 거죠. 근데 무서워서 막 해달라고 하는데 억지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돼요? 분노의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분노를 막 표현하죠. 발길질하고 엄마한테 막 질질 끌려가고 안 가려고 버티고 막 이러는데도 억지로 끌려가면 이 아이는 이제 슬픔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져서 좌절감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감정의 폭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감정의 홍수라고 부르는데 어, 이 감정 여러분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감정. 잘못되지 않았죠. 이 감정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함을 지금 달랠 뭔가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심지어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언어적으로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극도의 떼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예방 가능한 떼쓰기였어요. 그래서 아이 마음속을 우리가 잘 보는 사람은요, 떼쓰기에도 금방 쉽게 잘 대처할 수 있어요. 떼쓰기가 저렇게 극강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말 난이도 높은 아이가 아닌 경우라면. 근데 이제 저 엄마 같은 경우 그러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고쳐야 될 행동은 있어요.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고쳐줘야 돼요. 소리 지르는 거 안 돼. 그렇게 계속 우는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 많은데 너무 큰 소리로 울면 사람들 불편해. 다른 사람 때리면 절대 안 돼. 아무리 네가 화가 나도 때리는 건 안 돼. 발로 차면 안 돼 하고 발 잡아야 되고요. 발 구르면 내가 안아서 애가 발을 막 그렇게 버둥버둥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들어 누우면 거기가 막 더럽고 위험하고 막 사람들 통행에 방해되고 그러면 안아서 비상구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행동은 내가 그 자리에서 교정해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침 뱉으면 침 뱉지 마. 한 번 더 뱉으면 우리 뭐 이거 그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알려주고 고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행동이 나온 이유는 이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모른 상태로 그 행동만 교정하려고 하면 절대 교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동만 봐요, 주로. 왜 저러지 도대체?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감정을 사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잘 몰라요.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애가 뗐을 때는 어때요? 너 뗐어도 소용없어. 뚝, 그만해.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런 말을 우리가 써야 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행동 교정을 의도해서 하는 때는 필요한데, 마음에 대한 접근,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요 말을 하면요. 그냥 아이 감정을 쏙 들어가 버리게. 입을 싹 닫아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떼쓰는 아이에 대한 진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떼쓰는 아이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 애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 저렇게 들어 누운 거예요.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말로 전할 수 있으면 그래도 말을 해요. 근데 말로 전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저렇게 짐승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감정의 홍수 상태예요. 이렇게 들어놓아서 떼쓰고 있는 아이한테 여러분이 아무리 단호하게 맞는 말을 해봤자 아이 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러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떼쓰는 아이한테는요, 여러분 사실은, 음,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다른 때 해야 돼요. 아이가 진정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럼 대처하는지를 살살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행동 지도도 하고요. 마음 공감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이걸 둘 다 잘하는 사람을 저는 코치형이라고 이름 부르고요. 둘 중에 공감이 뛰어난데 행동 지도는 너무 약해요.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형. 그다음에 행동 지도는 기깔나게 하는데 공감이 너무 약한 사람은 판사형. 둘 다 약한 사람은 손절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침에 어린이집 안 가고 싶다고 떼를 쓰면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손절형은요. 지겨워 죽겠어. 너 그럴 거면 가지 마. 진짜 허구한 날 너는 진짜 왜 그러니? 됐어. 엄마는 몰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 문캉 닫고 들어가 버려요.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화, 관심 없었죠. 그럼 아이는 외롭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손절형이 가장 안 좋은 유형이에요. 떼쓰기에도 손절형은, 몰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손절형이에요. 어, 음. 그리고 이제 판사형은 행동 지도만 해요. 공감이 없어요. 너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 마음이 어떤 건데 이게 없이 너 왜 이래? 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 아이한테 이제 훈계를 시작하죠. 너가 어린이집을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너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훈계를 탁 늘어요. 이게 맞는 말 대잔치, 옳은 말 대잔치. 근데 아이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그 아이의 속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눈높이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다다다다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정서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판사형이 사실은 좀 센 판사형이면요. 정말 아이한테 강압적으로 하게 돼. 어떻게 해서든 어린이집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얘가 떼쓰기를 멈추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판사형이에요. 세 번째 변호사형은 공감을 너무 잘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린이집에서? 왜 선생님이 혼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애보다 더 어, 팔짝 뛰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혹시라도 받았을 정서적인 어떤 상처나 그 스트레스를 막 크게 하고 알았어, 알았어. 힘들면 가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변호사형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막 안 보내버리고, 아니 막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얘 무슨 일 있었나요?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래서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노력해봐야겠다. 내가 좀 힘들어도 좀 참고 그래도 다 해야 하는 것을 해야겠다. 이걸 배우지를 못해요. 엄마가 다 알아서 마음 읽어주고 주고 다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부모는 너무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는 사실 너무 의존적이고 또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코치형인데 코치형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떼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기도 해요. 판사형은 설교하고요, 추궁하고요. 너 이렇게 할 거면 너 다시는 안 해주는 줄 알아? 이렇게 윽박 지르고요. 엄마 어렸을 땐 어땠는 줄 알아? 아빠 어렸을 때는 말이야. 강압적인 훈용을 하고요. 때론 체벌도 불사하는 변호사형은 막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래요. 아이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어린이집 가면 뭐가 좋은지 막 유인하고요. 아이 기분을 막 좋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길게 말하죠. 그리고 사실 어떨 땐 좀 쩔쩔매고요. 그리고 아이 감정을 축소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빨리 이걸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서워서 미끄럼틀을 못 타러 가는 아이한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아이의 무서운 감정을 좀 줄이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려는 의도죠. 근데 아이는 무서운데, 네. 그리고 불필요한 보상은 뭐냐면 빨리 얘를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막 엄마가 사탕 줄게 우리 사탕 먹고 그냥 기분 좋게 가자. 아니면 애가 막 떼쓰잖아요. 그럼 바로 유튜브를 들이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끌려가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오늘은 해줄게. 진짜 왜 이렇게 엄마 힘들게 해? 막 이러면서 애한테 결국 해줘 버리는 이제 애가 떼쓰는 것을 들어줘 버리는. 근데 들어줬기 때문에 아이는 다음번에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떼쓰기로 가요. 손절형은 이제 무관심, 무시, 방문 듣고 들어가기. 너 마음대로 해. 엄마 먼저 간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돌 전에는 놀이터에서 애가 뗐으면 먼저 간다 하면 막 울면서 따라하는데 이제 두 돌 넘어가니까 안 통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애들도 금방 알죠. 엄마가 말은 저렇게도 안 간다는 거. 근데 진짜 손절형은 진짜 가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네. 진짜 손절형은. 근데 여기를 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세요. 이 딱 하나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막 쩔쩔 맸다가 막 협박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훈육이 될 수가 없죠. 코치형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안 하고 대신 심플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던 감정 코칭 들어보셨잖아요.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감해줘요. 우리 아까 빙산 봤던 거, 빙산의 아래쪽 보셨잖아요. 아, 네가 그런 감정이 있었어? 너 이거 원해? 아, 너는 이런 생각했었구나. 그거는 yes,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근데 행동은 한계 지어주는 거죠. 그래도 어린이집은 가야 돼. 아, 너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좀 혼나서 속상했어? 아, 그랬겠다. 그래도 어린이집은 가야 해. 자, 가방 챙겨. 이게 코치형이에요. 그리고 규칙을 아이 감정에 따라서 혹은 내 기준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한번 정한 규칙은 일관되게. 그러자면 규칙을 사실 많이 정하면 안 돼요. 규칙은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감정 교육을 받게 되는 셈이고,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이 코치형들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3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36개월 이전하고 36개월 지나서가 조금 달라요. 36개월 이전에는 아이가 이게 지금 위험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공감을 먼저 하세요. 감정과 욕구를 말로 읽어주고요. 아, 너 이거 인형 갖고 놀고 싶은데 동생이 가져가서 지금 속상해서 동생 때렸어.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동생 때리면 돼, 안 돼! 뭐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계속 때리고 있으면 행동을 말려야겠지만, 때려가지고 지금 막 씩씩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읽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한계 설정은,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동생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이거 갖고 놀고 싶어서도 말도 없이 장난감 뺏어오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 공감해주고 어떨 때 통제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때가 나눠진 게 아니고요. 같은 때에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번하고 2번이 순서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뭐 사실 순서가 어떨 때 중요하냐면 애가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공감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남에게 피해가 주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이슈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를 휙 밀쳤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다가가가지고 우리 아이 감정 읽어주고 있으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아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어, 너가. 뭐가 속상했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친구 밀치면 안 되지. 가서 사과하고 와. 이러고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거나 또, 남에게 피해가 되거나 또 규칙을 명백히 어겼다거나 그러면 행동부터 짚어주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공감 먼저. 아이고, 속상해서 그랬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순서만 여러분이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 36개월 이전에는 여러분이 아이의 마음을 대리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내 감정을 읽어주면, 아, 지금 내 마음이 저런 단어로 불리는구나. 아, 내가 저걸 원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엄마의 입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단계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안 돼.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빠뜨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신 이렇게 해야 돼. 너 동생 때리면 절대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얘는 지금 내가 동생이 막 다가오는 경우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사실 훅 때려버린 거잖아요. 밀쳐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자주 드는 비유가 제가 여러분께 부산 절대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럼 어디 가란 얘기야? 생각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똑같아요. 하지 마, 이건 안 돼, 라고 했으면 대신 이렇게가 있어야 돼. 그 어디로 갈지를 여러분이 딱 손으로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동생 때리면 안 되고, 어,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겠다고 떼를 써요. 이제 잠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는 더 놀겠다고 떼를 써요. 그럴 때, 자, 얘가, 막, 더 놀겠다고 막 떼쓰면서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번, 2번, 3번 중에서 뭐부터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공부한 거 배웁시다. 우리 확인하게 봅시다. 1번, 2번, 3번 중에서 그쵸? 2번 먼저 해야 되죠. 장난감 던지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혼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너 더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알아.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짚어줘야 돼요. 네가 뭘 원하는지 엄마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감이라는 게 꼭 아이고 그랬어.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렇게 막 다정하게 말하는 이런 공감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너의 욕구를 이렇게 입으로 꺼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공감인 거죠. 그래서 장난감 던지고 있으면 그거 먼저. 근데 그게 아니면 아이 놀고 싶어서 그렇지. 알고 있어. 그래 놀고 싶을 수 있어. 이렇게 공감 먼저 해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 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 구역 정리하고 들어와.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까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지금 벌써 1시간 24분을 혼자 거의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나 잘 따라가고 있다. 1번. 지금 좀 길을 잃고 있다. 2번. 네. 좋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살짝 걱정이 돼서. 네. 어린이집 안 간다고 때를 쓸 때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 가기가 싫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사실 우리도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정신 차려. 당신이 회사 안 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우리가 기분 확 상하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을 수 있어. 뭐 이유 몰라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가기 싫을 수 있어. 응, 엄마도 가기 싫을 때 있더라. 야, 근데 가야 돼. 응. 자, 가방 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달라고 뗐을 때, 막 특히 아이가 막 쌍둥이인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막 연년생 막 두 아이 막 2살째 그럼 둘 다 막 안아달라고 막 떼쓰고 막 특히 큰애가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너무 우리 힘들잖아요. 그럼 사실 막 내가 무리해서 안아주다가 결국 허리 나가고 몸 다 뭐죠? 탈진되고 그럼 결국 막 버럭하고 한계 설정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주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는 걸리겠군요.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 근데 엄마가 지금 안아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대신 우리 앉아서 앉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서서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 약간 절충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떼쓰기는 감정교육의 좋은 기회다. 우리 뭐 채팅창에 한번 적고 넘어가 볼까요? 떼쓰기는 감정교육의 좋은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교육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 찾아오는 거죠. 그쵸? 네. 떼쓰기를 그래서 여러분 환영해 보세요. 얘가 지금 감정 조절을 못해서, 즉, 키워야 돼서, 배워야 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잘 배우면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훨씬 더 근사한 아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이게 아니고, 내가 가르쳐 줘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36개월을 약간 중요한 분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요것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마침, 어, 눈에 띄어서요. 1, 2, 3번을 해줘도 때를 심하게 부리면 마냥 옆에서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36개월 전이랑 후가 조금 다른데요. 36개월 전에는, 아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계속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쵸?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근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려주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면 기다려주는 거 좋죠. 어, 아니면 내가 막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해야 될 일 하면서 조금 더 진정하고 나와 이렇게 시간을 아이한테 조금 주시는 것도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대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데 이걸 좀 하면 어떨까라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특히 36개월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잘 통하냐면 아이들이 주의력이 굉장히 짧아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바락바락 울었다가도 사실 더 재밌는 게 눈에 금방 띄잖아요. 그럼 금방 거기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시간 여유가 없고 그러면요, 그냥 다른 걸로, 저기 가보자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번쩍 안 하고 우리 저기 가보자 하면서 다른 걸로 유인을 하면
아이는 금세 또 잊고, 때도 잦아들고, 이렇게 되죠. 어, 귀 닫고 울기만 해요. 또 때를 쓸 때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경우는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옆에 좀 기다려 주세요. 진정할 때까지. 시간이 내가 여유가 되면. 근데 이때는 내가 어, 말을 하는 게 아이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마시고요. 입 닫고 그리고 막 여러분 씩씩댈 것도 없어요. 얘가 지금 자기가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이러는 거기 때문에 나 보란 듯이 지금 나 화나게 하려고 지금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가 막 이 감정이 막 넘쳐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막 너 왜 이래?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 근데 이 기다릴 때, 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좀 단호한 표정을 갖고 막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가 속상한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면서, 아이를 보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요, 1번 안 하셔도 돼요. 1번. 지금 나가야 돼. 나와. 이렇게. 아이고, 질문이 막 쏟아지네요. 네, 36개월 이후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요것만 하나 하고요. 여유가 없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땐 분리되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방에 들어가거나 하긴 하는데, 이건 아까 손절형인가 싶어서요. 내가 같이 있어서 시간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같이 있으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완전 폭발할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진짜 내가 아이를 한 대 때릴 것 같고 막 막말을 해버릴 것 같다. 그러면요, 아이가 울고불고 해도 방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울고불고 하면 그냥 같이 있으세요. 대신에 이제 좀 팁이라면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이 떼쓰기를 하는 게 나한테 계속 자극이 되잖아. 이 소리도 그렇고, 특히 소리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큰 자극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머리를 뒤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얼굴이 일단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진정이 돼요. 우리 아이 되게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포대기하고 이렇게 재울 때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면 아이가 스르르 잠들고 막 이랬던 것처럼 아이가 좀 진정이 돼.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좀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옮기면서 나도 진정이 되고. 그래서 분리되는 게 꼭 답인 건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음, 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할 수는 있는데 애가 저랑 같이 있으면 엄청 울고 오래 걸리는데 어, 이거는 다시 이따 질문 주세요. 다 들어보고 나서. 네. 자, 그래서 36개월 이후로 넘어가 볼게요. 36개월 이후에는 여러분이 공감하는 말 이제 줄여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감정 조절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개월 전에는 한계 설정만 해줬어요. 된다, 안 된다. 너가 지금 그 고집부리는 막 그렇게 울면서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해줬는데 36개월이 넘어가면요. 너가 이것을 원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를 연습시키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먼저 아이가 지금 떼쓴다는 것은 지가 감정이 지금 막 복잡하다는 얘기잖아요. 진정하는 걸 먼저 가장 먼저 시키세요. 감정 진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뭐 대표적인 게 숨 쉬는 거잖아요. 근데 숨 쉬는 걸 애가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메시지를 주세요. 진정해. 진정한 다음에 말할 거야. 너 진정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너 왜 그렇게 뗐었어?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라고 아이한테 말할 기회를 이렇게 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해결책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너가 원하는 것이 지금 있는데 안 돼서 지금 그렇게 화가 난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뭐 이때는 물론 그건 근데 돼, 안 돼? 이걸 내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씩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너가 어떻게 말하고, 뭐, 지금 이건 안 되는데 너가 그걸 어떻게 그럼 해결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어,
이거 우리 아이가 계속 이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아침에 계속 짜증 부릴 때 저희 집 실사례예요. 저희 막내가 36개월 넘어서도 아침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막 안 나왔어요. 방에 이불 싸매고 막 누워 있고요. 그리고 어 밖에 나와서도 이불 질질 끌고 온 얼굴에 막 오만상을 다 쓰고 책상 그 식탁에 앉아서도 막 그 뭐죠? 그 식, 뭐죠? 식기류 이런 걸 막 던지듯이 막 하고 그리고 막 밥 투정 막 나 이거 싫어하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면 멈춰. 그만해. 이렇게. 물론 그 36개월 전에 뭐 무슨 안 좋은 꿈 꿨어? 뭐가 무서웠었어? 왜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어? 뭐 잠이 더 부족해?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얘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런 게 아니어도 이 친구는 이제 이게 그냥 순간 그렇게 하면 얘도 이제 습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만해. 지금 너가 그렇게 짜증내면 온 가족 불편해. 온 가족도 짜증이 나. 다른 가족들도 짜증이 나. 지시를 해요. 요구를 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그렇게 화났는데 물어볼 때도 있고 안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어보다가 그것도 안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화가 나면 너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 그리고 진정하고 나와. 그러니까 진정하는 것을 계속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죠. 지도하는 거죠. 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이제 방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또 그렇게 막 짜증을 부리길래 너가 아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짜증낼 때가 많은데 너는 왜 그런 것 같아? 이런 질문도 해보고요. 자기가 막 뭐라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대답을 했던 건 뭐냐면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을 조금 더 일찍 자야겠네? 네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대요. 근데 너 밤에 잠 안 오잖아. 이런 식의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해결책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더 일찍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잠을 되게 안 자려고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감정에 대해서 표현도 했고, 수용도 했고, 그리고 해결책도 찾아보니까 하나의 성공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아이가 스스로 자려고도 노력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좀 자각하면서 더 노력을 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데도 아이가 계속 그렇게 짜증을 부린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 해요. 그만 짜증 부려. 근데 더 짜증 부리잖아요. 그럼 방에 들어갔다 나와. 안 들어가잖아요. 손잡고 들어가요. 들어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거 몇 번 하면 아이들은 내가 짜증 부려봤자 뭐가 달라지는 게 없구나. 내가 이 가족에게 속하지가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고쳐야겠구나. 근데 이게 아이가 스스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뚝 그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 만화 더 보겠다고 뗐을 때 너무너무 많죠. 뭐 기본적으로 사실 보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 몇 개 볼 거야 라고 얘기하고 끝날 때 여러분 이게 예방적 훈육이라고 하는데 다 보고 나면 엄마 잘 봤어요 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요. 아이들은 다 봐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뭘 원하는지 말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 왜 그래? 우리 다 약속한 건데. 그럼 아이가 더 보여줘요. 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럴 땐 또 팁인데, 여러분. 선택권을 주세요. 지금 하나 더 보고 앞으로 3일 동안 안 볼래? 어, 아니면 지금 안 보고 앞으로 3일 동안 내내 볼래? 이런 선택권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뗐으면, 너가 계속 뗐으면 앞으로 3일 동안 없어.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재를.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36개월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 이성적 사고가 조금은 이제 생겨나서 아이들이 손익 계산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거를 때를 부리는 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 멈추고 여기서 그냥 다른 놀이를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 잘 봤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하면 우리 아이는 내가 떼써봤자 소용이 없구나.
떼쓰지 않고 말로 하는 게 더 좋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죠. 이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요. 네 돌, 다섯 돌 됐을 때 아이들이 엄마 더 보면 안 돼요? 그냥 말로 해요. 엄마 협상해요 아이들이. 엄마 나 이번 주 안 보고 진짜 오늘 내가 이거 한 두 개만 더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협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이성적인 대화가 이렇게 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떼쓰기는 뭐라고요? 감정 교육의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두 번째 코치형처럼 우리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지금 3단계가 안 통하는 거는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환경 점검할 거예요. 심한 떼쓰기 유발 요인, 발달 요인, 기질 요인, 환경 요인, 신체 요인이 있는데요. 발달 요인 대부분 언어예요. 언어가 아직 발달이 안 되면 아이들은요. 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좀 느리다? 그럼 우리 아이는 36개월이 됐어도 언어가 조금 느리면 떼쓰기가 더 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질적인 요인 있죠. 뭐 자극 추구가 굉장히 강한 아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회피 강한 아이들, 그러니까 불안이 되게 높은 아이들도 확 불안해버리기 때문에 떼쓰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기질적으로 인내심이 낮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이 상황을 막 견디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떼쓰기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막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환경적 요인 있죠. 그다음에 신체적 요인, 요거는 우리가 조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 일과가 불규칙하다. 또 아이에 대해서 사실 내가 좀 살뜰하게 아이가 뭐 표현하지 않는 속마음을 좀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다. 또 생활이 너무 바깥 생활이 없고 막 신체 활동이 없고 집에서 특히 뭐 이렇게 미디어 앞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뭐 어린이집을 가도 주로 앉아 있으면 생활한다. 미디어 노출이 너무 많다. 미디어 노출 많으면 아이들 되게 충동성 높아지는 거 알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길면. 그다음에 가정 내 불화, 그 부부싸움이 좀 잦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의 떼쓰기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가 바꿔줘야지 우리 아이가 부모가 바꿔주면 아이가 저절로 떼쓰기가 줄어드는 요소들이에요. 신체적인 요인은 뭐예요? 아이 자꾸 아프거나 또 수면 부족, 잠 부족, 그다음에 컨디션.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가 피곤한 상태에는요, 금방 떼쓰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좀 가지고 왔어요. 6가지. 우리 집 일과 예측 가능한가요? 또 좀 단순한가요? 너무 많이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다음 바로바로 이거 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충분히 우리 아이 자고 있나요? 그다음 미디어 제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약속된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신체 활동 충분히 하고 있나요? 네, 충분한 사랑, 관심 받고 있나요? 네.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나 다 예스다 하면 1번, 노가 있다 2번.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예스다 1번. 아닌 것이 있다 2번. 네. 그럼 여러분 아니 둘째는 예스. 네, 이제 첫째도 네, 첫째 조금 커가지고 그렇죠. 네. 1번이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2번이신 분들은 아직 여기에 지금 내가 아니 노라고 나온 항목을 좀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질 때문이라면 더 공을 들이셔야 돼요. 잠에. 기질이 영향을 물론 주지만, 네, 잠 안 자는 거 너무 힘드시죠? 맞아요. 잠자기까지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잠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 꼭 잡으셔야 돼요. 네. 첫째가 예스예요? 미츠님? 와, 네. 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여러분의 책임이다.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실수는 떼쓰기를 단번에 뜯어고치려고 해요. 내 눈앞에서 떼쓰기를 바로 종결시키려고 그래요. 왜? 우리도 막 급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화내고 훈계하고 무시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막 가는데 아이에게 통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순간 떼쓰기를 이렇게 좀 멈출 수는 있지만 아이가 배우지는 못해요. 배우지는. 심지어 체벌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체벌에 동의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겠지만 체벌을 가르치는 거죠. 폭력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폭력을 멈추려고 체벌을 한 건데 아이는 계속 그냥 폭력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의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의 떼쓰기를 아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심한 떼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떼쓰기에 휘말리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특히 이런 경우, 아이가 때리거나 발길질하거나 이러면서 때를 쓸 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행동 중지. 말로도 멈춰 하시고요. 손으로도 잡으세요. 아이가 손으로 때리고 있으면 손을 잡고요. 발로 때리고 있으면 발을 잡고요. 네.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있으면 머리를 잡으세요. 멈춰. 이렇게. 그만. 이렇게. 멀리서 그만하라고. 하면 또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가까이 가가지고 바로 그 신체 활동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다. 애가 너무 막 진짜 막 발광을 하면서 멈춰지지 않는다? 그럼 온몸을 압박하세요. 이때 이거 너무 애한테 상처되지 않나요? 근데 아니에요. 아이의 보호를 위한 신체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 중지한 다음에 아이가 좀 진정이 되면 그 행동의 이면, 마음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행동 지도. 대체 행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크게 이 세 단계예요. 시간이 없을 땐 이걸 짧게. 2번 생략 가능. 2번 생략 가능.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는 2번도 같이 하시면서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마음은 이해하되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애가 너무 강성이라, 애가 너무 드세서, 애가 이미 저게 습관이 돼서 내가 힘이 딸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아이한테 매달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래도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힘이 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딱 잡는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탁 압박을 한다든지 해서 멈춰,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 된다고 해도 계속 해달라고 뗐을 때 있나요, 여러분? 나 얘기했어. 나 안 돼. 대신 이건 돼. 근데 애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거 계속.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사실은 되게 목표의식이 뛰어난 아이인 거죠.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사실 집요한 아이들이, 이건 사실 이 아이의 또 자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여유가 있을 땐 또 몰라도 이게 너무 막 질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거 아이한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아이는 집에서 하던 습관을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습관을 아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른이 혹은 그 공간에 어떤 지도자가 어,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아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된다고 아이가 계속 하는 거는 막 요구하는 거는 알았어, 알았어 하면 이거 사실 기준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입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거는요, 계속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대안 제시 해주실 수 있어요. 왜 대안 제시를 하냐면 얘가 이렇게 계속 해달라는 거는 뭔가 지금 그걸 통해서 꼭 채우고 싶은 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대안은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대안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요, 좀 무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좀 줄여요. 그냥 내 할 일 해요. 아니, 공간을 조금 분리해요. 반응하는 길이. 처음에는, 아유, 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어? 근데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돼?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서, 아이가 뻔히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러면요, 그냥 단칼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돼. 그거 안 돼. 이걸 여러분들이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어, 또 얘기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대안이나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진짜 막 옆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눈을 보고 여러분이,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팁인데요. 아이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 더 사탕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사탕 없어.
이렇게. 그 시기는 아이마다 또 여러분 가정의 규칙마다 조금씩 조율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이 말을 입에서 지금 엄마 앞에서 꺼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요, 아이가 알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손해라는 걸 이제 아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얻으려면 지금 이 규칙을 따라야 되고, 징징대거나 계속 조르거나 이러면 도움이 안 되는구나를 경험시켜 주세요. 그 경험을 하는 아이는 그 다음에 자기가, 어, 자기에게 더 유익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요렇게 이제 네 번째가. 그러니까 아이가 막 심하게 떼쓴다고 여러분이 멘탈 탈탈 털려가지고, 가실 때 물론 있죠. 뭐 다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런 방향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때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떼쓰는 이유,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떼쓰는 이유는 마음속에 욕구,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을 좀 추스리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떼쓰기로 드러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에 여러분이 넘어가시지 말고 안에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숙하게 대처하는 거 뭐였어요? 그만해! 이렇게 확, 이렇게 억압해 버리거나 혹은 들어져 버리거나 어,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사형, 판사형 아니고,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하는 가이드를 주는 이 전체 노선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가르치는 거. 그럴 때는 이렇게 떼쓰지 않고 엄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그럴 때는 동생 때리지 말고 동생한테 저리 가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친구랑 좀 이렇게 부딪혔는데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친구한테 칙칙대고 이러지 않고 친구야 이렇게 하지 마 불편해라고 말하는 아이.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집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떼쓰기가 늘어나는 환경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아까 여러분이 체크하셨던 항목 줄어드는 환경 구축하시고요. 그다음에 심한 떼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단호해져라. 점점 더 말을 줄이고요. 원칙을 내세우고 원칙을 그래도 못 받아들일 경우는 대안 제시 정도, 현실 가능한 대안 제시 정도 이렇게 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 하나 키울 때는 몰랐던 아들 둘, 총 아이가 세 명이 되면서 제가 크게 바꾼 게 뭐였냐면 마음 읽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읽어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해해요. 그리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안 해주면 혼난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늘어나고 또 아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훨씬 더 심플하고 담백하게. 안 돼. 아는데, 그래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아이들이 포기가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근데 막 미안해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막 이렇게 아이한테 끌려다니시면 우리 부모의 권위가 뚝뚝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좀 담백하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1시간 50분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5분 정도만 쉬도록 할게요. 5분 정도 쉬고, 저희 프로그램 소개도 좀 드리고, 사조 커리큘럼 소개도 드리고, 그 다음에, Q&A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1시간 지금 40분인가요? 몇 분 그럼 제가 강의를 한 거죠? 네, 잠깐만요. 녹화를 좀 끄고요. 쉬는 시간을